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소환 통보 관련해서 세부적 내용을 좀 분석하기 이전에요. 20일에 있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관련된 소환 조사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앞서 전주지검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당시 중진공 임원 추천위원으로부터 이상직 전 의원의 내정 사실이 있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죠. 그제 그래서 전주지검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이 관련된 것으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하는데요. 임종석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일단 임종석 조사 관련해서 전주지검이 어떤 부분에 관한 수사를 좀 주요한 혐의로 하고 있나요? 일단은 이상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3년생인데 예. 현대증권에 다니다가 동국대 경영대 나와가지고 현대증권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44살이던 2007년에 이스타항공을 설립해서 회장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는 경선에서 탈락해가지고 재선 의원이 못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정권에 일자리 위원회 위원을 하다가 2018년 3월 5일에 중진공의 이사장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중진공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냐면은 중소기업 지금은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됐는데 이 중진공은요 직원이 1,321명이에요. 규모가 크군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 23조예요. 2020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부채도 이제 19조가 되고, 그다음 한국벤처투자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벤처투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러니까 중진공의 자회사고, 뭐 SBC 인증원, 중진공 파트너스 이런 자회사를 거느린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그 정부 그 공기업이고. 그다음에 중진공 이사장 누가 가나 쭉 봤더니 대개 장관 하셨던 분이 가지는 않는 자리 같고 차관 정도 했던 사람들이 가는 아주 그냥 그 똘똘한 그런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그 이상직 그 전 의원이 이제 중진공 이사장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중진공 이사장은 대통령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 뽑는 게 아니고 그다음 장관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게 중진공이 굉장히 큰 공기업이니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에 나온 절차대로 그 규정대로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뽑는 것이냐? 임추위가 있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임추위가 복수로 사람을 추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한 명을 중기부 장관이 제청하면 그렇게 제청된 사람을 그 대통령이 이렇게 쭉 스크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임명하든 말든 이 결정을 갖다가 하는 건데 어쨌든 이상직이 2018년 3월 5일인가 3월 5일에 중진공 이사장이 됐을 때에도 그와 같은 요식적인 형식적인 절차는 다 거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전에 2017년 말에 이미 청와대에서 비밀 회의가 있었고 그 비밀 회의에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임추위 그다음 중기부 장관 제청권 이런 것들을 다 유명무실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청와대 비밀 회의에 2017년 한 12월 말에 있었던 그 비밀 회의에 참석자가 누구냐? 그 당시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그 다음에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그러니까 임종석이 그 회의를 주재하는 왜냐하면 이러한 그 공직자 임명할 때 위원장이 그게 이제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이 그 주재한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 건 가지고 입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현옥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현옥 위에는 임종석이 있었으니까 조현옥도 입건이 됐는데 그런데 임종석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요번에 이제 전주지검의 수사 초점은 결국은 임종석이 과연 그 회의에서 뭐 일단은 이제 그 임종석의 혐의는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조현옥이 입건이 될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문제가 있었으니까 조현옥도 입건됐으니까 임종석 보고 한번 변명해 봐라. 만약에 이제 임종석은 전혀 몰랐는데 그 회의할 때는 뭐 그런 이야기 전혀 없이 그냥 우리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합시다 이랬는데 뒤 돌아서 가지고 조현옥이 임종석 모르게 아이 그래도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시켜야 돼 이렇게 밑에 있는 행정관들 비서관들 압박했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석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사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술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임종석은 조현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입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만약에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은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 시키자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비서실장이 그런 그 대통령의 심기를 잘 읽어가지고 이상직한테는 한 중진공 이사장 정도 주면 좋겠어. 해가지고 거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게 2018년 3월 5일인데 그 즈음 해가지고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의 남편 서창호가 뭐 게임 회사를 갖다가 사퇴하고 그런 다음에 태국으로 이주를 갖다가 하더니 태국 가가지고 곧장 취직을 갖다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타이이스타젯이야. 그런데 그 타이이스타젯에서 뭐 밑에 있는 과장이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전무야. 그 다음에 월급이 한 달에 2018년 기준으로 월급이 800만 원에 렌트비가 350만 원에다가 아마 자녀 뭐 그 외국인 학교 학비까지 추가적으로 다 부담이 됐을 것 같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되는 것하고 문다혜와 문다혜의 남편 서창호가 받은 혜택하고 사이에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부분을 임종석이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게 핵심인데 임종석은 계속 진술 거부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기소가 되는 것은 거의 뭐 90% 이상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연결고리를 어떤 식으로 밝혀낼 것인가 그게 전주지검의 실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수사 초점이 그럼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2017년 말에 청와대 비밀에 의해서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사전에 위법한 방식으로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해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 이게 법률을 위반한 즉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수사 초점이라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초점은 이제 말했던 것처럼 중진공과 서창호 씨와 관련된 이제 내역 이게 뇌물 대가성이 있는지 그게 이제 하나의 축이겠죠. 네네. 근데 맞습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 수사 초점 중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임종석이 당시에 2017년 말에 있었다고 청와대 비밀을 위해 임종석도 참여하고 조현옥도 참여해서 이상직을 사전에 내정을 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상당히 하면서 문재인한테 지시를 받았느냐 또는 사후에 보고를 했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접근했을 걸로 봅니까? 그거를 대통령한테까지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물어봤겠죠. 물어봤는데 임종석은 어땠습니까? 진술 거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는데 진술 거부하다. 뭐 또 이것도 물어봤는데 또 진술 거부하다. 이런 식으로만 그 절차가 진행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비서실에서. 그럼 뭐 이제 비서실장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통령까지 뭐 소환을 하든 서면 조사를 하든 어쨌든 문 대통령까지 조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봤더니 이제 조국 민정수석은 비서실장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은 국회의원 됐고 임종석은 어땠습니까? 임종석은 국회의원 되고 싶어 했잖아요. 출마했었잖아요. 그런데 공천 못 받고 탈락했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조국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국회의원 되고 심지어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99.9%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때는 비서실장이 높았지만 지금은 조국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한 건가? 어쨌든 임종석을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달 말에 조국을 또 불러가지고 조사한다라고 하니까 조국 수사까지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이 진술 거부를 했잖아요. 네네. 진술 거부를 하면 유불리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여러 가지 조사에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진술 거부를 하지 않고 말하는 부분과 그래서 법원에도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내용 중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진술 거부를 하는 것인지 진술 거부를 이제 임종석이 할 때는 그것을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진술 거부를 한 것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까? 아니 진술 거부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누가 있습니까? 조국.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조국은 검찰에서도 진술 거부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진술 거부할 때 법정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밝히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형사 재판 받을 때 1심, 2심 다 재판 받을 때 조국 어땠습니까? 법정에서도 진술 거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까? 진술 거부하면 무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진술 거부에서 징역 2년. 그다음 고등법원에서도 징역 2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원래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는 독재 시대 때 그럴 때 어용 검찰이 무죄한 사람을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가가지고 뭐 고문하고 뭐하고 재판 걸고 해가지고 어거지로 형사처벌을 하게끔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어용 검찰이 하고 그 다음에 어용 법원이 어용 판사들이 재판하고 그런 데다가는 이야기 하나만 하다 그런 한 거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게 그게 진술거부권의 본래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임종석이나 조국이나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재명 대표나 다 개인적인 비리잖아요. 그야말로 잡범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갖다가 안 한다. 예컨대 제가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혔어. CCTV 같은 게 다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경찰에 딱 갔는데 저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 진술거부권 합니다. 그럼 저 사람 억울하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바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가가지고 진술거부권 행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든지 말든지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님 앞에서 저 형사소송법 몇 조에 진술거부 141조인가 제가 까먹었는데 조국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조국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는 게 병이라고 형사소송법 몇 조에 있는 그냥 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를 형사소송법 몇 조를 제가 행사하겠습니다 뭐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저 위에 앉아 계신 판사님이 뭐 형사소송법 잘하네. 그 헌법에도 진술거부권 그거 있으니까 기본권 행사 잘하시네. 훌륭한 피고인이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징역 이렇게 빵이나 뭐나 이렇게 음료수나 좀 훔쳐 먹었는데 인간이 불쌍하다, 인생이 불쌍하다 그렇게 하면서 한 징역 6개월만 살아라 할 걸 갖다가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진술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를 갖다가 버는 거라고요. 그런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행태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하고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하고 심지어 대통령 바로 밑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치라고 해야 되겠죠. 민정수석하고 서울대 법대에서 형법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 그런 행태를 갖다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좀 우리나라 법원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언제나 정상화될까 참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이고 목마름. 참. 근데 임종석 실장 관련해서 이 부분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전주지검에 출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대역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싶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지금도 받았다. 이런 이제 심경을 밝혔고요. 정치 네네.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데 기자들이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비밀유에 참가를 했느냐 이런 것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했냐면 임종석이 조사가 끝난 이후에 나와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작 조사 후에는 임종석이 어떻게 귀가했는지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네네. 취재가 안 됐어요. 그 기자들이 잘못했네. 아 그래요? 기자들이 이렇게 임종석이 도망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멍들을 딱 파악해가지고 네. 미리 딱딱딱 그 대기하고 있었어야지. 임종석이 그러면 정무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전주지검 여러 번 가봤는데 나갈 때 빠져나갈 때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닌가? 전주지검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자들이 뭐 이렇게 지하실이든 어디든 미리 딱 그 퇴로를 갖다가 딱 막아놓고 나오는 걸 딱 잡아가지고 한 말씀 물어봤어야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자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검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사람이 기자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 앞에서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내가 말이야 그 검사들한테 한마디 딱 했더니 검사들이 그냥 차차차차차 넘어지더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딱 하면 검찰이 뭐라 그랬습니까? 웃기고 있네 진술 거부한 놈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종석은 유구무원이다. 이분 달려있지만 할 말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몰래 그냥 뒤로 이렇게 싹 빠져가지고 집으로 이제 잘 돌아가셨겠죠. 뭐. 예. 자, 임종석 비서실장 20일의 소환조사가 이런지 부분 먼저 다뤄보면서요. 조국의 소환조사 문제 지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조국 소환 통보가 있었죠. 전주지검이 이렇게 조국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조국은. 그러니까 조국이 또 출두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이 전주지검이 조국을 소환한 이유는 임종석과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2017년 말 청와대 그 비밀 회의에 네. 조현옥과 임종석이 참석한 거는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조국 민정수석까지 참석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참석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사를 갖다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정수석은 어떤 수석입니까? 왕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사수석실에서 이 사람이 이 자리 가는 게 좋겠다라고 딱 의견을 내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니면 하자가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한 데는 어디입니까? 그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잖아요. 네. 그다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올리면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민정수석 있잖아요. 그다음 또 한 축은 민정수석 뭐 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뭐 대통령 친인척들이 오히려 뭐 이렇게 그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이런 것들을 쫙 보는 사람이 그게 민정수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비서실장에 준하는 왕수석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중진공 이사장이 됐던 이상직과 문다의 남편 서창호 사이에 이상한 거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정수석실에서 그 당시에 2018년도 당시에 2017년 말부터 2018년도까지 그 사이에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 연결고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국 수석 불러다가 조국 전 수석 불러다가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주지검이 지금 조국 대표 민정수석일 때 당시에 문재인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본다고 해요. 여러 수사 초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조국 대표는 민정수석 당시에 국회에 출석했을 때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민정수석실은 그리고 검찰, 경찰, 뭐 이런 사정기관을 비롯해서 주요 기관들에서 여러 첩보, 정보 이런 걸 수집해서 그 관련된 검증 작업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문다혜 씨가 사실은 뭐 대통령 딸이 다른 그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지만 경호처 직원까지도 따라갔는데 이걸 민정수석이 몰랐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몰랐다면 민정수석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자식이 뭐 한 20명 있습니까? 대통령이 뭐 사생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자식이 막 20명, 30명이야.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그 자식들, 손자들 다 합치면 한 100명 가까이 된다라고 그러면 아유 이놈이 저기 뭐 할까, 저놈이 저거 할까, 굉장히 막 그 눈이 막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 대통령은요 자녀가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결혼도 안 했어요. 딸하고 이제 손자 한 2명쯤 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2명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자녀 2명 중에 1명이 예를 들어서 서울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다. 그것만 해도 민정수석실에서 왜 서울 살다가 구기동 살다가 왜 구기동 집을 팔고 부산으로 가지? 그것도 한번 자세히 찾아보고. 왜냐하면 대통령 자녀에 무슨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요거 찾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대통령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간첩들 내려와 가지고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도 붙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번 이걸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사위 살살 꼬셔 가지고 대통령 사위 팔아 가지고 아주 뭐 부정부패를 갖다가 저지른다. 삼홍 홍삼트리오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YS 그 아들들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특별감찰관실도 있었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문다혜 씨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아니야. 서울에서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그 문다혜 씨가 그 구기동에 아파트 저기 빌라가 한 채 있었어요. 그 구기동 빌라를 갖다가 원래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었냐? 남편이 2010년도에 산 거예요. 2010년도에. 그거를 2018년에 서창호 씨가 자기 부인을 사랑해서 4월 11일에 문다혜 씨한테 증여해버려. 저도 그거는 하기 싫은데 내 거를 갖다가 아무리 사랑하는 뭐 한 몸이라고 하지만 마누라한테 그냥 줘. 저희 전 재산 같은 거를. 그러더니 4월 11일에 그 문다혜는 더 웃겨요. 왜 웃기냐면은 문다혜가 이걸 갖다가 4월 11일에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남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기동 빌라를 4월 11일에 받았는데 받은 지 3개월 만에 7월 달에 홀랑 팔아먹어. 이게 말이 됩니까? 참 희한하다. 재벌이론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의 유일한 딸이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딸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그 유일한 딸이 저 부산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제주도 아니고 저기 물설고 낯설은 진짜 태국까지 이사 간다. 그러면 제가 민정수석이라고 하면요, 진짜 바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저기 문다혜 씨가 다혜가 왜 태국으로 간대냐? 아니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데 간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태국엔 왜 간대냐? 그 다음에 태국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태국 같은 나라는 좀 허술하지 않을까? 그러면 북한 공작원들이 태국에 와가지고 접촉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경호가 될 수 없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경호처장이랑 같이 불러가지고 처장님 일로 와 보세요. 저 민정수석인데 경호처장 일로 와 보세요. 그러면서 문다혜가 저기 태국으로 간대. 이래도 되나?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가족은 경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고 그래도 그 다음에 문다혜도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민정수석이면. 문다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다혜 씨라고 하든지 나이 차 있으니까 야 다혜야 그러면서 니네 왜 태국 간대니?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태국이 뭐 방콕이 뭐 저는 태국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방콕이 좋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놀러는 가도 그 어떻게 방콕에서 살 생각을 갖다가 한대니? 그 다음에 네 남편 왜 회사 그만뒀대니?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서울 살아. 대통령 옆에서 살아. 그게 우리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다혜가 고개 바짝 들고 빠득빠득 우기면서 나는 그냥 태국 갈래. 난 방콕에서 살래. 거기가 좋을 것 같아. 이랬으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하니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신경은 온통 태국 쪽에 상당 부분 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같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국은 몰랐대요. 조국은 몰랐대. 아무것도 몰랐대.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밑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북한에 돈을 막 퍼주고 있는데 정작 도지사는 난 몰랐어. 난 몰랐대.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도찐개찐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런 사실을 이 중대한 사실을 민정수석이 몰랐을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에요. 이 민정비서관실에 있던 행정관을 수사를 했다고 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 민정비서관실에 있던 행정관이 이 다혜씨 가족의 이주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 행정관이 지금 어디가 있냐?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가 있대요. 네네. 근데 제가 누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네네. H씨인데 네네. 민정수석 당시에 조국이 민정수석 할 때 조국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이 네네. 행정관이. 네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고 조국이 출마했을 때 가장 최측근으로 그 옆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조국이 갈 때마다 옆에 있어요. 네네. 지금도 조국혁신당의 당직자 중에 최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 행정관이 그러니까 조국의 최측근인데 이 사람이 그 다혜씨 이주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을 지금 정황을 파악해서 수사까지 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군요.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그런데 조국의 최측근이었던 그 행정관이 조국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예. 처음에는 예. 문다의 일가가 방콕으로 갔을 때 예. 그때 중진공 직원들이 동원됐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콕 가면 집을 갖다가 얻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을 갖다가 사든지 아니면 렌트를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 가도 앞동에서 뒷동으로 이사 가도 이사 가는 게 얼마나 그게 그 번거롭고 막 그 귀찮고 그런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서울에서 태국으로 이사 가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누가 했느냐? 그 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상직의 부하 중진공 직원들이 거기에 관여됐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허연준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행정관도 이러한 이사에 그 태국으로의 이주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냥 그 성남시장 할 때 대장동에서 백현동에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문기 처장도 그래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민정수석 할 때 그 밑에 있었던 행정관이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다 했는데 그것도 몰랐다라고 하는 조국 그 대표나 거의 그냥 초록은 동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부분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임종석 아까 조현옥 얘기 비밀회의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요 어떤 공직자 그리고 주요 이제 준정부기관까지 이사장이라든가 상임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주요 이제 인사를 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청와대 비밀회의가 있을 때 2017년 말에 비밀회의가 있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지 않고 이상직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그 협의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임종석이 사전에 이상직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검증 과정을 또는 상황을 보고를 받고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을 전했어야 인사수석과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국이 참여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아직은 그게 협의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중진공 이사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관급 이상이 가는 아주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만 개다 몇만 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진공 이사장 하는데 비서실장이 그렇게 관여를 갖다가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사수석은 이걸 받겠죠. 그 다음에 네. 민정수석도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예컨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데 저보고 중진공 이사장 가라고 해요. 그럼 만세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중진공 이사장 가는데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이 간 말든 그게 이렇게 대단한 자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직이라고 하는 인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진공 이사장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다음에 서창호가 타이 이스타젯의
취직하게 된 것도 그것도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에서 사전에 충분한 조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직을 어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어느 자리가 좋을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갖다가 고르시오. 1번 뭐 2번 뭐 3번 중진공 4번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쭈룩 내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직이라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 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중진공 이사장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임기 중간에 그만두고 2020년에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마 이상직은 더 좋은 자리가 객관적으로 더 좋은 자리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국회의원 되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는 그래도 중진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중진공 갈래. 먼저 그냥 자기가 픽해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거를 아마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의 비서실장부터 밑에 있는 뭐 비서관까지 그 중간에 있는 수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제 추정인데 아마 이제 뭐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국과 관련된 부분 어떤 부분에 수사 포인트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31일 검찰에 소환됐을 때 조국은 이제 진술 거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임종석 비서실장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게 지금 행동했는데 조국은 진술 거부를 아예 하겠다고 지금 공표를 했어요.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저 사진 조국이 과거에 올렸던 트위터에 올렸던 저 글입니다.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아니라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진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그리고 구속해야 된다고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발언한 당사자들이 있죠.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그런데 본인이 정작 저런 걸 진술 거부 당사자가 됐네요. 과거에도 이제 그런 적이 조국은 있는데 예? 진술 거부하면 모른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요. 네. 조국 교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긴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명언이네요. 조국 대표는 조국 교수의 말을 명심해야 된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